3.3강은 민족문학의 성장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한문을 가져옴으로써 민족문화나 민족문학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장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앞에 한문으로 국위선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문은 중국 글이다. 한문학은 중국 문학이다. 한문학을 버리고 오직 우리 고유로로 이룩한 문학만 한국 문학으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반론을 당해내지 못해요. 한문은 동아시아의 공동문어입니다. 산스크리트나 아랍어나 라틴어가 그 문명권의 공동문어인 것과 마찬가지죠. 한문은 중국 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다른 공동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한문학은 동아시아의 공동문어문학입니다. 공동문어문학은 동아시아 전체의 공유물이면서 참여한 여러 민족의 창조물이기도 하는 사유미르하다는 이중의 성격을 지닙니다. 한문학은 공동문어문학이라는 앞의 특징이 있어서 동아시아 문학사의 근간을 이루고, 동아시아 문학사를 쓴다면 한문학사 먼저 쓰고 거기다 다른 격가지를 붙여야 돼요. 여러 민족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각국 문학사에 소속되는 이중의 존재입니다. 한문학이 동아시아 전체의 공유물이기도 하고 여러 민족의 참여자의 독자적인 창조물이다 한 것은 양면성이어서 각기 따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양면성이란 말과 이중구조란 말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옛날에 흥부전에 양면성이란 말을 쓸 때 이중구조로 해야 되느냐를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양면성이 맞아요. 양면성은 둘이 따로 노는 겁니다. 이중구조는 둘이 하나로 합쳐서 작동하는 거 이중구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구분이 아닌 상대적인 비교로 나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양면성에 관해서. 양면성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많은 노력을 했는가, 어느 쪽이 더 큰 의의를 가졌는가 하는 고찰이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 한문학이 동아시아 전체의 공유물이게 한 것은 중심부 중국에서 한 일이고, 중간부나 주변부는 거의 끼인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문을 공동문어로 만든 것은 중국이 아니고 바깥에서 한 일이다. 중국에서는 한문의 언어가 계속 중국어가 변하는데 변화를 딱 정제시키고 공동문어로 하게 한 것은 중국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옆에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 한문이 공동문어가 되려면 중국의 한족이 아닌 중국 안에서는 다른 민족이 또 바깥의 다른 민족이 한문으로 수준 높은 글을 써야 공동문어가 돼요. 이 과업을 중국 밖의 고구려가 맡아 414년에 광개토대왕 능비를 써서 남겼는데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있고 연대가 분명한 최초의 공동문어 글입니다. 동아시아가 문학이 중세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게 광개토대왕 능비입니다.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고 중국에서는 이걸 할 수 없어요. 바깥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동문화가 되죠. 혼자 사용하는 건 공동문화가 아니잖아요. 광개토 능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논란이 많으나 이런 의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적힌 기사에 뭐 일본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그거 지연 말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비는 한문이 공동문화가 된 것을 입증합니다. 고구려가 문명권 중간부로 등장하도록 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학사가 중세에 들어선 증거를 이비가 보여줍니다. 공동문화를 사용하는 문명이 중심부를 넘어서 중간부나 주변부까지 확장된 시대가 중세입니다. 중심부 혼자 있어서는 중세라는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대는 문명은 있어도 문명권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럿이 같이 사용해야 문명권이 생기는 거죠. 고려가 선두에 나섬으로써 문명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고구려 뒤를 일본도 따르고 신라도 따르고 백제도 따르고 일본도 따르고 누구도 따르고 누구도 따라서 공동 문명권이 성립된 겁니다. 중세화, 영어로 말하면 메디비얼리제이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메디비얼리제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모더니제이션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영어 사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영어 사전에 넣으라 하고 말을 만들었어요. 온통 근대화만 관심을 가지고 중세화라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근대화를 지구 전역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중세화가 지구 전역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대화만 이야기하고 중세화를 모르는 것은 뒤떨어진 학문입니다. 중세화는 언제 시작됐나? 산스크리트 문명권이 빨라서 2세기에, 라틴 문명권은 5세기에, 우리 한문 문명권도 5세기에, 아랍 문명권 7세기에 시작됐어요. 광개토 능비가 세워진 414년 5세기 초라는 연대는 한문 문명권에서 중세가 시작된 시기가 다른 문명보다 그리 빠르지도 않고 그리 늦지도 않다는 증거입니다. 한 표준이 될 만해요. 그러나 라틴어 문명권도 비슷한 시기를 시작했으나 공동 문어문학이 매우 빈약해요. 거기는 성직자들만 글을 알고 세속의 귀족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승려들만 하고 문인의 유학자의 글이 없어서 라틴어 문명권의 공동 문어문학은 매우 편백되고 빈약합니다. 공동문의 쓰임새는 경우에 따라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세 문명권에서는 공동문화가 그 문명의 보편 종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의 경전으로 등장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은 좀 달라 특별히 해서 유교와 불교가 이중의 공동문어로 사용됩니다. 좀 공동 보편 종교입니다. 유교의 경전을 공동문어죠. 근데 불교는 공동문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걸 경전으로 사용합니다. 하긴 라틴어도 본래 기독교 경전이 라틴어로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그놈을 공동 보편 종교의 경전어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조금 주석을 달면 나는 지금까지 동아시아 문명권을 유교 문명권을 했는데 유불 문명권이라 해야 된다는 걸로 학사를 정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글을 써서 낼 생각이에요. 유불 문명입니다. 외유 내불, 겉으로는 유교, 안으로는 불이다. 그래서 공동문화가 내외 이중의 구조를, 이럴 때는 양면성이 아니고 이중 구조입니다. 이중 구조를 가진 것은 동아시아의 특별한 점이다. 동아시아에서는 공동문화를 종교보다 국가 통치에서 먼저 활용하고, 이게 유교의 특징이죠. 국위 선양을 위한 비문을 써서 작품 찬양의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국위 선양을 위한 국가 위협을 자랑하는 비문을 써서 공동문화를 활용한 것은 산스크리트 문명권에도 보입니다. 크메르에서 그것을 많이 해서.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은 이것을 경쟁적으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경쟁적으로. 자, 이게 그런 비의 목록을 들었어요. 414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능비,
561년 신라의 창녕비, 568년 신라의 황초령비, 596년에 이예라고 해야 되는데 한자는 이세라 긁었어요. 한국음, 일본음 섞어자기요. 한국음 읽어야 되는데 그건 또 일본음으로 이세가 되어버렸어요. 이예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해를 고쳐야죠. 이예 온다는 거는 일본의 성덕태자가 어디 가서 온천을 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성덕태자를 제왕으로 기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온천을 했다는 건 참 별거 아닌데 그게 왜 끼어들어서 좀 격을 했지만은 제왕의 통치를 칭송한 점에서 일본도 596년에 이 열차를 같이 탔습니다. 그 다음에 732년 돌고래 고 궐특늑비인데 여기다 앞에 고자를 붙인 것도 조금 한문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뭐 고자 붙일 필요 없는데 이거는 돌고래와 한문을 한 면은 돌고래, 한 면은 한문으로 쓴 게 특징입니다. 766년 남조의 덕화비, 길고 가장 모범적인 광개토대왕 능비가 첫 번째 사례라면 남조의 덕화비가 완성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대등한 화합이라는 책에서 이 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찰했습니다. 770년 신라의 성덕대왕 신종명, 이것도 공동문어 비의 격조를 아주 높이고 국가의 통치와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보여준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동아시아 각국이 이런 비를 한참 내놓은 후에 한참 지나서 817년에 중국이 뒤늦게 이 열차에 탑니다. 국가의 위험을 그리는 공동문어비를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서 다른 나라가 본뜬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가 먼저 하고 중국이 뒤따라왔어요. 한문학은 모두 중국에서 먼저 하고 다른 나라 뒤따라왔다고 알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유명한 한유 한퇴지가 쓴 글인데 한유 한퇴지가 아무리 명문장이라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당나라가 위세가 커서 이 나라를 쳐서 그냥 쳤다. 당나라가 힘센 거 너 알아라. 이런 이야기냐. 자랑할 만한 위협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나라를 스스로 넓히고 외적을 물리친 거는 당당한데 남을 쳐들어간 얘기를 가지고는 아무리 한유가 명문장가라도 명문을 못 씁니다. 당나라 이비는 뒤늦게 등장했을 뿐 아니라 매우 초라합니다. 그 다음 월남은 오랫동안 당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12세기경에 독립을 하고 대월국 당가 제4제 성선 연령 탑이다. 나라 이름으로부터 임금까지 길게 격식을 갖춘 위필을 써서 당당하게 한 몫을 차지합니다. 유구도 만국질량종이라는 것을 1458년에 이번엔 종명입니다. 종에다 새긴 걸 만들었어요. 동아시아 문명의 여러 회원들이 다 한 수씩 다 갖췄어요. 이거 갖추지 못하면 회원 자격이 없어요. 거듭 말하지만은 당나라께 제일 초라해. 한문학은 중국에서 생겨서 다른 나라를 본떴다는 통념을 여지없이 부릅니다. 나라가 크면 글도 크다. 저 거짓말입니다. 남을 침략한 거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서 아무리 명문장가라도 좋은 글을 쓸 수 없어요. 자,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특징을 말하는데, 번호를 1번부터 9번까지 말했는데, 무슨 비다? 다시 말하자면 말합시다. 광개토대왕 능비는 고구려 건국 신화를 앞에다 들고, 고구려는 신성한 내력이 있고, 우리 임금님인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훌륭하다. 앞에 건국 신화를 내었어요. 그 다음에 신라의
황초령비는 천지가 조화를 이루고 이루고 있는 신라의 제왕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 천지 조화와 제왕의 위협을 연결시킨 데는 매우 웅대하고 좋은 내용을 갖췄어요. 일본에서는 부처의 기호로 일본이 잘 된다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돌걸비는 돌걸로도 쓰고 한문으로 썼는데, 한문으로 쓴 것은 중국과 잘 지낸다 이렇게 말했고, 돌걸로 쓴 데는 중국을 깨부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양면이 매우 재밌어요. 중국의 중화문학 통사는 이 한문으로 쓴 것만 가지고 야, 중국과 이렇게 화친을 바란 일이다 하고, 돌고를 쓴 거는 쌍무시해봐. 남조의 덕하비는 당나라가 남조를 침공한 걸 물리친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남조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당나라의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것도 중국 사람들이 뭐까지로 다 왜곡하고 저 식으로 이용한 내막을 대등한 화합에서 이걸 다루면서 낱낱이 밝혔어요. 신라의 성덕대왕 신종은 신라가 상국을 통일해서 더욱 성스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당나라 비는 많이 지각하고 당나라 위세를 뽐냈어요. 힘세다고 자랑하는 이야기야. 힘세다고 자랑하고 있지, 어떤 그런 자기들의 그 깊은 건국신화의 전생이나 천지 만물과 같이 이루어진다든가 부처의 강호라든가 역사와 초역사, 자연과 인간을 아우르는 그런 웅대한 구성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주먹이 시다 이 소리밖에 없어요. 월남은 뒤늦게 나와서 월남이 이상적인 통치를 하는 나라를 그랬어요. 유구는 한국, 중국, 일본 중간에서 그 세 나라의 좋은 점을 다 아우르는 게 우리 유국이다 그랬어요. 모두 한가락도 합니다. 자, 이것은 중세 보편주의입니다. 중세 보편주의. 동독문을 함께 사용하면서 각기 자기의 주체성을 선양하고, 또 자기 나라를 넘어서 문명이 또는 인간 세상 전체가, 우주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냐를 말하고 있어요. 동아시아가 한 문명권이면서 모두 자기의 주체성을 선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을 한 조리 모아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여러 차례에서도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나라 비석 하나 가지고 그냥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개미 뒷다리 같은 거 가지고 끝없이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산스크리트 문명권 중간부 크메르는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왕의 위협을 칭송하는 산스크리트 빈문을 많이 세웠어요. 수량이 많고 표현이 당당하고 문학적으로 훌륭한 것은 사실이나, 또 그것은 인도에서 하지 않은 걸 크메르에서 했어요. 하지만은 동아시아처럼 여러 나라가 서로 대등하게 주고받는 그런 문명권의 판도는 없어요. 혼자 잘났어요. 산스크리트 문학의 국위를 세운 공동문화문학의 대표적인 예로 알려져 있으나, 산스크리트 문학 격식을 중심보다 더 잘 갖춘 아름다운 시를 쓴 것을 자랑했습니다. 역사적인 의의가 아니라 문학 작품입니다. 산문은 들어있으나 용건 전달이 이상한 게 아니고 전부 시로 썼어요. 시가 산스크리트 시의 격식을 아주 잘 갖춰 쓴 것을 자랑해요. 이런 공동문화 비에 있어서 시와 산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별도로 고찰했고 고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동아시아 일반적 격실은
남주호 독화비가 잘 말해주지 앞에 서에서는 길게 쓰는 산문에서는 역사의 경과를 산문적으로 수술하고 뒤에 있는 명에서는 그걸 시로 압축하는 게 보통인데 산스크리트에서는 시가 본문이고 산문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쓰여졌어요. 이 동아시아 금성문은 역사적 내용과 문학적 표현을 함께 갖추고 둘이 서로 북돋우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경주 국립박물관의 신종대학 신종비 밑에 무슨 설명을 보면 서에 있는 역사적 이야기만 조금 말하고 그 명에 있는 문학적 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서울중앙국립박물관에서는 이것을 서예 작품의 예로 전시했을 뿐이에요. 그렇게밖에 인식을 못해요. 역사적인 내용을 전하는 서는 산문으로 문학적 표현을 주는 명을 논문으로 써서 둘이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데는 이중구조를 할 수 있어요. 서로 맞물려서 작용하고 있고 전부 다 계획된 양면이요. 양면성은 아니라고요. 역사에도 문학에도 역사가 있어 사실이 사원 높은 이상과 이어지게 했습니다. 특히 뛰어난 몇 가지, 성덕대왕 신종비명, 그리고 덕화비, 그 다음에 만국질량종, 성덕대왕 신종비 신라거, 덕화비 남조거, 만국질량종 유구거에서 한 대목씩 따왔어요. 성덕대왕 신종명에서는 말했어요. 이에 우리나라 합쳐서 한고장이 되니 원유, 아국, 아자에 사람인변이 없어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그 글자가 없어야 돼요. 아국, 합의일량, 원원성덕, 광대이신 우리나라 합쳐서 한고장이 되니 아득하게 성스러운 덕이 대가 뻗을수록 더욱 새로워라. 여기서 삼국 통일에 대한 의식이 나옵니다.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쳐서 합친 것이 정복이냐 통일이냐, 합의일량했어요. 통일에 대한 의식. 통일을 겪고 신라는 더욱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고 말해요. 삼국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반드시 인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사가들은 전혀 보지 않고 경주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유산을 전시하면서도 이런 의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한마디도 안 해요. 자, 남조 덕화비에서는 위험을 편안으로 받고 화가 보게 되게 하니 믿음이 돼지나 어류에까지 이르고 은혜가 나무나 풀에도 미친다. 이런 짐승과 초목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조화를 이루고 복락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임금님이 사실 이때는 우리나라라는 개념 아닙니다. 우리 임금님이 이것을 이뤘다 이렇게 말해요. 만국질량종에서는 수미산 남쪽깃을 세계가 드넓은 곳에서 그 당시로 세계 지도를 의식하고 있어요. 우리 임금이 출연하셔서 괴로운 중생을 제도하시도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조선, 일본 세 나라 사이에 있어서 세 나라 좋은 점을 다 아우른다. 세 나라가 다 완료나. 질량이란 것은 그렇게 왕래하는 나루를 말해요. 이게 이런 그 나라의 위엄을 빛나는 비는 역사의 사료일 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문학적인 형상력이 어떻게 뻗어나가는 말하고
동아시아 문명이 하나임을 입증하는 타각적인 유산으로 지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자료를 써먹으려고 하고 그것이 가진 종합적인 총체적인 이해에 대한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동아시아의 중세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려는 이 노력 자체가 없어요. 유럽 사람들은 근대를 주로 연구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관심이 전부 중세로 가서 중세 유럽은 하나였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날 유럽이 통합하는 정신적인 어떤 원천으로 삼는데 우리는 동아시아는 서로 끝없이 싸움을 하고 치고받고 뺏고 한 역사라고만 생각하고 동아시아 문명이 하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건 보면 동아시아 문명이 하나였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이 하나인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 문명의 하나인데 당나라가 홀로 해방을 노렸고 있어요. 그 사실도 알아야 돼요. 홀로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이 면문을 보면. 그래서 중국이 좀 이상하게 나가면 중국을 빼놓고 포위작전을 해서 동아시아 하나다. 이래서 중국이 나중에 아이고 나도 좀 넣어주시오 하도록 만드는 게 옳아요. 자, 중국을 둘러싼 포위작전을 군사적으로 한다든가 미국이 하려고 하죠. 경제적으로 하려든가 별 대책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이런 문명사에서 우리가 해야 되고 문명사에서 할 때는 미국 사람은 전혀 할 말이 없어요. 미국인의 역사관은 누구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고 졌다는 역사관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이 썼던 동아시아 역사관은 전부 싸움해서 뺏고 지는 역사밖에 없어요. 자기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이요. 자기가 그래 생겼으니까 거울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동아시아가 하나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민족과 함께 하면서 중국은 잠시 빼놓고 포위 작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군사적인 포위,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식견을 가진 사람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세계 경일기란 말이 많아요. 아무리 그런 이야기 많이 떠들어져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자, 이 대목에 토론합시다. 또 명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여기 지금 10개의 비문의 사례를 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세화라고 하는 공동문호를 중심으로 한 문명권 성립에 대한 비문이지만 또 다시 달리 말씀하면 중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비석에 적힌 내용도 한편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체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주안점은 다 납득이 되지만 가령 414년에 장수왕 때 만든 호태왕비는 오히려 그런 어떤 고대 그 제왕을 찬양해서 차등의 세계를 구현하고 노비로 삼았다든지 그 대목까지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광해도대왕비에서 내가 분명히 강조하는데 앞에는 시조 추모왕이 나와요. 본론은 뭐냐? 우리 광개토대왕님은 평화와 농업과 백성을 위해서 일한 분이다고. 그게 본론이야. 그건 중세야.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무력을 뽐냈다는 칭송이 아니야. 평화를 이룩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백성을 위했다는 게 본론이라고. 그거 중세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피가 상당히 다르지만 중세 이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또 천진만물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기묘한 거는 이거 비 만든 사람이 서로 왕래하면서 바뀌었나? 아니 저게 황초령비 같은 거 신라 세우는데 그 험한 산 중에 누가 가본다고? 북한산 믿는다. 북한산 꼭대기에 누가 올라간다고 세웠나? 참 이상해요. 비란 건 누가 봐야 되는데
인적도 산에다 세웠다고. 그리고 서로 가볼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남조 덕합이 이 발달된 세상에도 이거 가보려고 수없이 벼르다가 갔거든. 당신 사람 어떻게 가봐? 자, 어떻게 안 가보고 다른 데서 뭘 세운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세웠는가? 그 당시 사람이 무슨 천리안이 있었나? 신기한 일이요. 예, 각자가 생각을 해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각기 떨어져서.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비문의 교류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없었어. 그렇지만 기타 어떤 주변적인 문명권 인식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예, 있을 만한 공유해서도 요즘처럼 면밀한 교환이 없고 사신이 왕래하면서 서로 약간은 알았지. 이렇게 깊이 몰랐어요. 적어도 이 비문을 서로 읽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 그 비문을 국내 사람도 별로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 물론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싸움하면서 중원민이 적성민이 하는 거는 전부 백성 읽어보라고. 야, 이거 읽어보고 고려 편대라. 이거 읽어보고 신라 편대라고 비를 세웠어요. 그거는 흔한 일이 아니고 고구려 신라가 막 싸움이니까 그래 했는데 다른 나라는 옆에 싸울 놈도 없어요. 또 싸울 상대가 있어도 그 비문 읽어볼 상대는 아니에요. 광개토대왕이 무찌른 수많은 사람들이 비문 읽어보고 이거 숭배할 사람들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수준이 맞는 독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썼느냐. 거기에 대해 설명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도 생각하는 공통적인 사고가 있었다. 공통적인 사고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바로 중세다. 그 공동문으로 네. 작품을 썼다는 거는 자기 이웃의 사람도 내가 이렇게 쓰면 읽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문학 작품을 그 당시는 썼습니까? 공동문어가 아니고 글쓰기 방법이 없어요. 다만 돌고일 것만 독일어로 썼지 다른 모든 나라는 공동문어가 아닌 글쓰기 방법이 없었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공식적인 글은 다 공동문어로 썼어요. 근데 공동 문어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경전이 전해졌을 것이고 그것은 중세 의식과 예, 공동문화가 이제 전해진 과정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다 사람이 왔어요. 중국에서 사람이 오고 한문을 배우는 것은 중국 사람이 가서 전해줬어요. 사람이 안 보고 책 보고 배울 수도 없고 인터넷을 보고 배운 것도 다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도 그때하고 지금보다는 간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뼈를 묻고 살고 그 자손은 그 나라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근래 알 수 있는 것은 유구국에 수리 옆에 구류촌인가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역관 겸 하나 가는 사람이 대대로 사는 거예요. 다 중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요. 건너간 사람이 중국 역관도가 하문을 했는데 다 유구 사람이 된 거예요. 유구인이 됐어. 한반도에서 일본을 건너간 사람 다 일본 사람이 됐어요. 돌아온 게 아니라고. 중국에서 온 사람 다 여기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이 가서 전해준 거하고는 갔다가 오는 거하고 달라. 그렇게 해서 감으로써 그 사람이 현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한문을 준수받은 사람은 자기대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 한문이 전해준 과정하고 영어가 전해준 과정은 전혀 달라요. 가서 식민지 개척하라고 한 게 다 그 나라 사람 된 거라고. 뭐 장사를 해서 이문을 뽑아서 봉급에 송금한 게 아니라고. 거기에 뼈를 묻었지다. 그 주구의 그 구미촌이라고 하는 데는 근래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을을 이루고 있어요. 다 유구 사람이에요. 자기 다 유구. 선조는 중국에서 왔다. 우리는 유구 사람이다. 또 유구 사람은 성명이 2개 있어요. 중국식 성명은 당명이라 그래. 그리고 자기네 말 성명이 있어요. 말 성명이 2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외유 내불 또는 외유 내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을 수정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글을 따로 쓰셨으면 그 말씀 좀 여쭤. 지금 그 말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이슬람 문명의 이해 맨 서두에다 썼어요. 그리고 별도로도 썼어요.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정식으로 우리 문명권 이름을 고친다. 유불 문명이다. 외유 내불의 문명이다. 그리고 외유 내불의 깃발로 그려서 이슬람 문명 서도 나와요. 예, 원을 그리지 않고 타원으로 그리자. 원은 인위적이다. 타원? 예, 추석 없어 각자 삐딱하게 그리면 돼. 이렇게 타원 안에 태극이 있어요. 빨갛고 파라. 그 안에 불교의 만자가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요. 만자가 직선으로 된 거는 싫어. 곡선으로, 노란색 곡선으로 만자가 들어가. 음양 2개 있는 데다가 만자가 노란색 곡선으로 들어가. 이게 유불기다. 그것도 만들었어요. 유불기다. 선생님 만들었어.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거 우리 통일을 국계로 하자. 그런데 거기에 불교 만자가 들어있으니 막 예수 믿는 사람이 펄펄 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국계로 하자는 소리를 못하고 이게 유불기다. 그리고 원은 싫어. 타원이어야 돼. 몇 센티미터 규격을 지내는 것도 싫어. 타원을 각자 지 마음대로 그려야 돼. 삐딱하게 그려야 돼. 만자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싫어. 곡선으로 해야 돼. 그럼 내가 갖다가 보여주지. 너무 많이 이런 수정을 아니 그 이슬람 문명의 이해 그 강의를 위해서 그림을 지금 풀세트로 그리셨어요. 근데 그거 그리시면서 이것도 그리시고 거기다가 비추어. 이거 공개하기엔 너무 일찍인데. 응? 그리고 또 있어. 잘 그릴 필요 없어. 삐딱삐딱하게 못 그리니 좋아. 비잔틴 성화는 아무나 그릴 수 있듯이 디자인을 정교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아침에 저는 이제 최치원 거 쌍계사 진강국사 비문을 좀 읽고 왔거든요. 근데 치열하게 거기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던데 유교하고 불교. 그렇죠, 선생님? 네? 그 진강국사 비문의 서두하고 결말에 유교하고 불교가 어떻게 서로 상호 연관을 치열하게 탐구. 그게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제자의 과제인데 문명권 전체가 그래요. 그리고 유불이 화해하지 않고 어떻게 세세의 화해를 중재하느냐. 이슬람 문명을 그래 시작해요. 우리가 유불의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을 중재할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래서 이슬람 문명권을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나 중재를 하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데 지식의 불교에 너무 심하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 알고 이슬람 모르니까 중재를 못한다. 그래서 이슬람 문명이 어떤 데서를 알자 이렇게 시작해. 이거라 만자도 곡선이잖아. 자, 그 공동문헌문학으로 쓰여진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심부, 중간부, 주변부 사이에 서로 이렇게 소통을 했을 때 소통량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소통은 거의 일방적으로 중심부에서 중간부에서 중간, 주변부 일로 갔어요. 이 거꾸로는 거의 안 갔지. 안 가고. 우리는 중국 사람이 쓴 거를 열심히 읽었고, 우리 쓴 거를 일본 사람이 읽었는데, 일본 사람 쓴 거를 갖다 읽었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 그건 아예 무시하고. 전 당시에 일본 사람 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 일본에는 나중에 명나라 태조 만나서 문답시가 있지만은 취급 안 해주지. 그리고 또 재밌지. 한국의 골동품은 일본에 가면 굉장히 비싸. 일본의 골동품은 우리나라에서 똥값이야.
일제시대 일본 사람이 가지고 왔던 골동품이 꽤 있어요. 고미술품 있지만은 우리나라 똥값이야. 근데 우리나라 시들은 중국으로 건너간 네? 거예요. 우리나라 시인들 약간 같지만은 중국에서 온 게 압도적으로 많고 약간 걸로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설총의 손자 그 문제 지는 거, 금강산매경 그 일본에 그거 보니까 금강상면을 보고 참 원효를 만나고 싶은데 손자가 사신으로 온 걸 만나도 참 가도고 벌써 당대에 그렇게 나오거든. 그때 이미. 그래서 이쪽으로 일방적으로 갔어요. 그때는 일방적으로 갔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또 일본이 앞섰던 것도 인정해 줘야 돼. 적어도 민족 문학에서는 일본이 앞섰고 우리는 중간에서 균형을 취하고 있는 게 우리의 조지. 이제 다시 중국이 더 훌륭하고 이건 나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이 기준에서 보면 이렇고 이 기준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